3월의 마지막 날, 저는 성남시청 복지과에서 나와 장례식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명철 어르신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홀로 남겨진 김홍자 할머니를 지원하러 가는 길이었죠. 44세가 된 지금 노인보호 전담 사회복지사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어요. 차 안에서 파일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김명철 72세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나와 있더군요. 아내 김홍자는 70세, 아들 김인수는 45세.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저는 접수처에서 상주인 김인수 씨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시청 복지과 박연주 사회복지사입니다. 어머님 지원건으로 왔어요. 김인수 씨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이 붓고 목소리도 쉬어 있었죠.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세요. 어머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안쪽 빈소에서 쉬고 계세요. 아침부터 조문객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김인수 씨와 함께 빈소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김홍자 할머니는 검은 한복을 입고 구석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인사를 드렸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시청에서 나온 박연주입니다. 김홍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물이 마른 자국이 볼에 선명했습니다. 아이고 고맙네요. 이런 일로. 괜찮으세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호상이잖아요. 부럽다, 정말. 저는 돌아봤습니다. 60대로 보이는 여자가 다른 조문객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72세면 요즘 젊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장마비로 그냥 가버리니 얼마나 좋아요. 병원비도 안 들고. 김홍자 할머니의 어깨가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공무원으로서 개입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고민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그렇게 가면 좋겠네요. 치매 걸려서 병원비만 매달 몇백씩 나가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만 여기는 고인을 추모하는 자리입니다. 그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당신 누구예요? 성남시청 사회복지사 박연주입니다. 유족분들이 듣기에 부적절한 말씀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공무원이구나.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요즘 늙은이들 얼마나 오래 사는데. 김인수 씨가 급히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 사돈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그제서야 상황이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며느리 쪽 어머니였던 거예요. 안사돈이라고 부르는 모양이었죠. 김인수 씨는 당황해하며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인수야,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뭘 죄송해. 사실대로 말한 건데? 저는 김홍자 할머니를 돌아봤어요. 할머니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모자라 이런 모욕까지 당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누군가가 제 옆구리를 톡톡 건드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11살 딸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어린이 자원봉사로 장례식장 도우미를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이거. 서윤이 손에는 작은 소금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뭐야 이게? 할머니가 주셨어. 나쁜 말 하면 귀신 쫓으라고 소금 뿌린다고 했어. 저는 소금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하얀 봉지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서윤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안사도는 여전히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요즘 장례식장도 참 시끄럽네. 공무원까지 나서고. 저는 소금 봉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김홍자 할머니께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필요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 명함 여기 두고 갈게요.
김홍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10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많은 가정의 어려움을 봐왔지만 오늘 같은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 그것도 돈과 관련된 문제의 냄새가 났거든요. 차에 타면서 서윤에게 물었어요. 오늘 어떻게 소금을 갖고 있었어? 청소하는 할머니가 주셨어. 나쁜 사람들한테 뿌리라고. 그래? 우리 윤이 착하네. 서윤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는 나쁜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해?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선을 정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부터는 안 된다는 선 말이야. 소금으로? 꼭 소금일 필요는 없지. 하지만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김홍자 할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안사돈의 말들이 단순한 실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험상 그런 발언 뒤에는 보통 더 큰 문제가 숨어 있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연주입니다. 복지사님, 김인수입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어머니 일로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네, 언제든요. 무슨 일이신지요? 전화로는 좀 어려운 얘기라서요. 저는 가방 속 소금 봉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확신은 들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청으로 오세요. 상담실에서 자세히 이야기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서윤을 봤어요. 서윤은 벌써 졸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아이의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든 저는 제가 그을 수 있는 선을 분명히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소금 한 줌으로도 때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서윤이 가르쳐 준 것처럼 말이죠. 집에 도착해서 저는 김명철 어르신에 대한 자료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내일 김인수 씨를 만나면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질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3월의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김인수 씨가 시청 상담실에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저는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김인수 씨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그게 말씀드리기가. 김인수 씨는 말을 망설였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10년간 이런 상담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서두르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당사자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하죠. 사실 어제 장례식 끝나고 집에서 큰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요? 김인수 씨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런 문자가 왔어요. 저는 화면을 봤어요. 발신자는 차주미였습니다. 김인수 씨의 아내겠죠. 어머니 정신상태 이상함. 내일 병원 데려가야 함. 후견인 신청 알아보라.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문자를 언제 받으셨어요? 어젯밤 11시쯤이요. 그런데 주미가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부인분과 어머님 관계는 어떠세요? 원래는 좋았어요. 결혼한 지 15년 됐는데 큰 문제 없이 지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김인수 씨는 말을 멈췄습니다. 최근에 뭔가 변화가 있으셨나요? 주미가 재테크에 빠졌어요. 작년부터 이상한 투자 모임에 다니더니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재테크, 투자 모임.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면 보통 좋지 않은 일들이 따라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를 하시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설명해줘도 복잡하고. 그런데 요즘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때 김인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또 차주미였습니다. 받으세요. 김인수 씨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지금 상담 중인데.
저는 김인수 씨의 표정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알겠어, 알겠다고. 내가 알아볼게. 전화를 끊은 김인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머니가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만 한다고. 아버지 돈을 누가 가져갔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머님이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글쎄요. 어머니는 평소에 아주 정정하신 분이거든요. 치매 기미도 전혀 없으시고. 그럼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겠네요. 제가 어머님께 안부 인사드리러 가면 어떨까요? 김인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헷갈려서. 저는 상담을 마치고 김인수 씨와 함께 김홍자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김인수 씨에게 더 자세한 상황을 물어봤어요. 혹시 아버님 재산이 많은 편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수준이죠. 집 하나하고 적금 좀. 아, 그런데 아버지가 어디선가 후원을 하신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후원이요? 네, 젊은 사람들 돕는 일을 한다고.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김홍자 할머니는 집에서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어제보다는 좀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제 인사드린 박연주입니다. 아, 복지사님. 오셨네요. 저는 김홍자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뭐, 그저 그래요.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전혀 정신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혹시 오늘 며느리분과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김홍자 할머니는 잠깐 망설이셨어요. 그게 주미가 아침에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떤 소리요? 자기 엄마랑 같이 왔는데 내가 정신이 나갔다고. 병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김인수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야. 이런 종이도 가져왔어. 김홍자 할머니는 탁자 위에서 서류 몇 장을 가져오셨어요. 저는 그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성년 후견 신청서, 재산관리 위임장 같은 제목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양식이 너무 간단했거든요. 이걸 언제 작성하라고 했나요? 오늘 당장 해달라고 하더라고. 안 그러면 내가 혼자 살 수 없다고. 저는 서류들을 자세히 봤어요. 법원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이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할머니, 이 서류들 서명 안 하셨죠? 당연히 안 했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써?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차주미와 안사돈이 들어왔습니다. 안사돈은 어제 장례식장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어머니, 복지사분이 왜 또 여기 있어요? 차주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안부 인사차 들렀습니다. 안사돈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집안 일에 남이 왜 자꾸 끼어들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김인수 씨가 말했지만 안사돈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인수야, 내가 너무 한가해서 그런 거야. 어머니 상태 봐. 어제부터 헛소리만 하시잖아. 저는 김홍자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계셨습니다. 차주미가 서류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것들만 빨리 처리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야? 이 서류들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성년 후견 신청은 가정법원에 해야 하고 정식 절차가 있어요. 이런 간이 양식으로는 안 됩니다. 차주미와 안사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차주미가 물었습니다. 먼저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인 할머니의 동의가 있어야 하죠. 안사돈이 소리쳤어요. 동의? 정신 나간 사람한테 무슨 동의를 받아. 할머니는 정신이 멀쩡하십니다. 제가 방금 확인했어요. 당신이 의사야?
하루 이틀 본 게 뭘 안다고. 저는 가방에서 노인학대 체크리스트를 꺼냈어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 항상 갖고 다니는 자료였죠. 죄송하지만 지금 상황이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압적인 서류 작성 요구, 정신적 위협.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차주미가 화를 냈어요. 학대라니.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럼 왜 이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김인수 씨를 봤습니다. 김인수 씨는 갈등하는 표정이었어요. 일단 오늘은 이만 가시죠. 정식 절차를 알아보신 다음에 다시 상의하시고요. 안사돈이 중얼거렸어요.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저는 김홍자 할머니께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혹시 무서우시거나 위협받는 느낌이 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김홍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집을 나오면서 저는 김인수 씨에게 말했어요. 오늘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 두세요. 시간, 장소, 누가 뭘 말했는지. 네. 왜요? 혹시 모르니까요. 그리고 어머님이 혼자 계실 때는 가능하면 자주 들러보세요. 차에 타면서 저는 오늘 일을 정리해 봤어요. 분명히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짜 서류, 급작스러운 후견인 신청 요구, 그리고 무엇보다 차주미의 절박한 태도. 저는 가방에서 소금 봉지를 꺼냈어요. 서윤이 준 그 작은 봉지였죠. 뭔가 상징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힘이 있다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김홍자 할머니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인수 씨였어요. 복지사님, 죄송한데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주미가 계속 돈 얘기를 해요. 빨리 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혹시 이런 일과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요. 내일 한 번 더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해봐요. 그리고 오늘 밤엔 어머님 곁에서 주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벌써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홍자 할머니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다니. 저는 내일 할 일들을 정리했어요.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차주미의 급박한 상황, 가짜 서류들, 그리고 김명철 어르신이 했다는 후원 활동까지. 뭔가 큰 그림이 숨어 있을 것 같았어요. 소금 봉지를 다시 가방에 넣으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김홍자 할머니만큼은 꼭 지켜내겠다고. 사흘 후 저는 시청에서 김홍자 할머니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접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를 찾아온 어르신이 계신다는 거였죠. 로비로 내려가니 70대로 보이는 남자분이 서 계셨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주 복지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방영철이라고 합니다. 홍자 씨 일로 왔어요. 방영철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들은 것 같았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명철이 친구였습니다. 아니, 동업자였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제서야 기억났어요. 김인수 씨가 아버지의 후원 활동을 언급했을 때 나온 이름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혹시 상담실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방영철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담실로 이동하면서 저는 이분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명철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참 안타까워요. 방영철 어르신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셨나요? 20년도 넘었죠. 처음엔 작은 사업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른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요? 방영철 어르신은 잠깐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걸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청년 새싹재단, 장학금 지급 내역, 창업 지원 계약서 같은 제목들이 보였어요. 이게 뭔가요? 명철이가 10년 전부터 운영해온 재단이에요. 젊은 사람들 창업 돕고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 주고. 저는 놀랐어요. 김인수 씨는 아버지가 단순히 후원만 한다고 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거든요. 그럼 김인수 씨는 이걸 모르시나요? 명철이가 비밀로 했어요. 자식한테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그냥 조용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돕는 걸 좋아했어요. 저는 서류들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금액이 상당했어요. 매달 몇천만 원씩 지출되고 있었거든요.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명철이가 젊었을 때 부동산 투자를 잘했어요. 그 수익으로 재단을 만든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방영철 어르신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게 문제예요. 명철이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모든 게 공중에 뜬 상황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재단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명철이만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 문제는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김홍자 할머니는 이 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전혀 모를걸요. 명철이가 집안일은 부인한테 전혀 얘기 안 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인수 씨였습니다. 복지사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어머니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요?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랑 어머니한테 뭔가 서류에 사인하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방영철 어르신을 봤어요.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요. 같이 가실래요? 그럽시다. 우리는 급히 김홍자 할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방영철 어르신이 더 자세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명철이가 재단 일을 비밀로 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요? 며느리가 돈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재단 규모를 알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얼마나 큰 규모인가요? 부동산 포함해서 한 5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50억이라니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김홍자 할머니 집에 도착하니 정말로 낯선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김홍자 할머니 앞에서 뭔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들어가면서 인사했어요. 정장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누구시죠? 시청 복지사 박연주입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김홍자 할머니는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복지사님 잘 오셨어요. 이분이 변호사라면서 급한 서류가 있다고. 저는 그 남자를 자세히 봤어요. 뭔가 어색한 점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시라고요? 혹시 변호사 자격증 좀 볼 수 있을까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왜 그런 걸 보여줘야 하죠? 할머니 보호를 위해서요. 요즘 가짜 변호사들이 많아서. 뭐라고요? 가짜라니. 그때 차주미와 안사돈이 들어왔어요. 이들이 이 남자를 데려온 모양이었습니다. 복지사님은 또 왜 여기 있어요? 차주미가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방영철 어르신이 나서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철이 친구 방영철입니다. 차주미와 안사돈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버지 친구분이세요? 처음 뵙는데요. 차주미가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철이가 말 안 했나 보네요. 우리가 같이 하는 일이 있거든요. 저는 정장 남자에게 다시 물었어요. 변호사 등록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차주미를 봤어요. 차주미가 대신 말했습니다. 그런 거 확인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가주세요. 아니에요. 김홍자 할머니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복지사님이 계시는 게 좋아요. 저는 서류를 봤어요. 또 다시 이상한 양식이었습니다. 이 서류는 뭔가요? 정장 남자가 얼버무렸어요. 재산, 관리에 관한 위임장이에요. 법무법인 이름이 어디에도 없네요.
이상하군요. 남자는 점점 불안해하는 기색이었어요. 차주미가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사인하세요. 시간 없다고 했잖아요. 뭐가 그렇게 급한가요? 방영철 어르신이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김홍자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급한 건 없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정작 남자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자는 급히 전화를 받더니 뭔가 말다툼을 했습니다. 아니야, 지금 상황이. 알겠어, 알겠다고. 전화를 끄는 남자는 서류를 챙기더니 말했어요. 오늘은 시간이 안 되겠네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남자는 황급히 나갔어요. 차주미와 안사돈도 따라 나갔습니다. 김홍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요즘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아요. 방영철 어르신이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홍자 씨, 명철이가 하던 일에 대해 얘기해 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요? 명철이가 젊은 사람들 돕는 재단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관련 서류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해요. 김홍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재단이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집에 서재나 따로 보관하는 곳이 있나요? 서재는 있지만 남편이 늘 잠가 놓고 다녔어요. 저는 직감했어요. 답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할머니, 그 서재 좀 볼 수 있을까요? 김홍자 할머니는 우리를 서재로 안내하셨어요. 문은 정말로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는 어디 있으세요? 남편이 늘 갖고 다녔는데. 유품 정리할 때 어디 뒀는지. 할머니는 서랍을 뒤지기 시작하셨어요. 저와 방영철 어르신도 도왔습니다. 있다. 김홍자 할머니가 작은 열쇠를 들어 올리셨어요.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책들과 함께 잠긴 서랍들이 있었어요. 방영철 어르신이 서랍을 열어보셨습니다. 이거예요. 서랍 안에는 통장들, 인감, 그리고 재단 관련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저는 서류들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김명철 어르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왔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이런 일을 하고 계셨다니. 김홍자 할머니도 놀라셨어요. 방영철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이어갈지 결정해야 해요. 저는 생각했어요. 차주미와 안사돈이 노리는 게 바로 이것일 거라고. 50억 규모의 재단 재산을 말이죠. 할머니, 이 서류들 안전한 곳에 보관하셔야 해요. 어디가 안전할까요? 일단 은행 금고에 맡기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소금 봉지를 꺼냈어요. 서윤이 준 그 봉지였죠. 할머니, 이것도 같이 보관하세요. 소금을? 나쁜 것들을 쫓는다고 해요.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김홍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고마워요. 그날 저녁 저는 오늘 일어난 일들을 정리했어요. 50억 규모의 재단, 가짜 변호사, 그리고 점점 드러나는 차주미의 실체.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김명철 어르신의 선한 의지를 지켜내겠다는 결심이 더 확고해졌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인수 씨였습니다. 복지사님, 주미가 집에 와서 난리예요. 아버지가 숨긴 돈이 있다면서. 내일 아침에 만나요. 할 얘기가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김명철 어르신이 남긴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들을 돕고자 했던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김인수 씨와 방영철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어젯밤 차주미가 집에서 큰 소동을 벌였다고 했어요. 새벽 2시까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김인수 씨는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숨겼다면서 당장 찾아내라고. 혹시 재단 얘기는 했나요? 방영철 어르신이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숨겨둔 돈이 있을 거라고만. 저는 생각을 정리했어요. 차주미가 재단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추측하는 건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일단 어제 왔던 가짜 변호사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변호사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 사람이 준 명함 혹시 있나요? 김인수 씨가 주머니를 뒤졌어요. 여기 있어요. 명함에는 김철민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름은 없고 개인 연락처만 있었어요. 김철민으로 검색해 볼게요. 화면을 뒤져봤지만 김철민이라는 변호사는 없었어요. 적어도 정식 등록된 변호사는 아니었습니다. 역시 가짜네요. 방영철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철이가 걱정한 게 맞았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명철이가 며느리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거든요. 투자 권유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저는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김인수 씨, 부인분이 다니는 투자 모임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비밀스럽게 다니거든요. 혹시 집에 관련 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김인수 씨는 망설였어요. 있긴 한데 주미가 숨겨놓고 있어요. 어디에요? 방에 있는 서랍에. 그런데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김인수 씨를 봤어요. 남편으로서 당연한 권리였지만 그가 너무 우유부단한 것 같았습니다. 오늘 부인분이 외출하시는 시간이 있나요? 오후에 또 모임 간다고 했어요. 그럼 그때 확인해 보시죠. 저도 같이 갈게요. 방영철 어르신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조심해야 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거든요. 어떤 면에서 위험한가요? 명철이가 말하길 주미 씨 주변 사람들이 사채업자들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단순한 투자 사기가 아니라 더 조직적인 범죄일 수 있다는 거였죠. 오후 2시 차주미가 외출한 후 저는 김인수 씨와 함께 그의 집에 갔어요. 집안은 어수선했습니다. 여기가 주미 방이에요. 방 안에는 화장대와 옷장 그리고 작은 서랍장이 있었어요. 김인수 씨는 서랍장을 열어봤습니다. 여기 있어요. 서랍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들이 있었어요. 고수익 투자 설명회, 단기 고수익 보장 같은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들을 자세히 봤어요. 전형적인 투자 사기 자료들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한 장의 계약서에는 차주미의 서명이 있었어요. 투자 금액은 5천만 원, 월 수익률 30%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월 30%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치예요. 김인수 씨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저는 더 뒤져봤어요. 그러다가 독촉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사채업체에서 온 독촉장이었어요. 원금 3천만 원의 이자를 포함해서 5천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미가 사채를 썼다는 거네요. 김인수 씨는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다른 서류들도 확인해 봤어요. 그 중에 수상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김명철 재산조사 마이너스 부동산 세채 예금 2억 기타 확인 필요. 이거 보세요. 부인분이 아버님 재산을 조사한 것 같아요. 그럼 재단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건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뭔가 있다는 건 눈치챈 것 같아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차주미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빨리 정리하세요. 저희는 급히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어요. 여보, 집에 있었어? 차주미가 들어오면서 물었어요. 응, 좀 쉬고 있었어. 차주미는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복지사님은 또 왜 여기 있어요? 김인수 씨와 상담하다가 집까지 오게 됐어요. 상담이 뭐가 그렇게 많아서. 저는 차주미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오늘 모임은 어떠셨어요? 그냥 별거 없었어요. 차주미의 대답은 회피적이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저는 일어났어요. 집을 나오면서 김인수 씨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밤에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머님께 가 계세요. 네. 왜요? 부인분이 독촉장 마감일이 내일이에요. 급해질 거예요. 김인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했어요. 가짜 변호사, 투자 사기, 사채 빚.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8시쯤 김인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복지사님, 큰일 났어요. 주미가 어머니한테 와서 난리치고 있어요. 지금 가볼게요. 저는 급히 김홍자 할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멀리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숨겨놓은 돈 어디 있어요? 집안에서는 차주미가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안사돈도 같이 와서 김홍자 할머니를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급한데 왜 자꾸 모른 척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차주미가 저를 보더니 화를 냈어요. 당신은 정말 왜 자꾸 나타나는 거야? 할머니가 위험해 보여서요. 김홍자 할머니는 구석에 앉아서 떨고 계셨어요. 김인수 씨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안사돈이 나섰어요. 아니, 진짜 없는 거야? 남편이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모은 돈이 전혀 없다고. 저는 차주미에게 물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급하세요? 급하긴 뭐가 급해. 우리 사정이야. 사채 때문이죠? 차주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5천만 원 갚을 돈이 없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안사돈이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쨌든 돈은 있어야 한다고. 저는 가방에서 소금 봉지를 꺼냈어요. 서윤이 준 그 봉지였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세요. 저는 소금을 바닥에 한 줌 뿌렸어요. 하얀 소금이 바닥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 선을 넘어서는 말은 하지 마세요. 차주미와 안사돈이 당황해했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할머니를 보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위협하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때 방영철 어르신이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계셨습니다. 무슨 소동이에요? 차주미가 방영철 어르신을 봤어요. 당신이 어제 네, 명철이 친구 방영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뭔가요? 안사돈이 대답했어요. 돈 때문이야. 돈. 방영철 어르신이 서류를 꺼내셨어요. 돈 얘기라면 이것부터 보시죠. 뭐예요? 명철이가 주미 씨 투자 모임에 대해 조사한 자료예요. 차주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가짜 변호사 김철민 그리고 사채업체 연락처까지. 다 여기 있어요. 방영철 어르신은 차근차근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명철이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주미 씨가 사기에 당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놀랐어요. 김명철 어르신이 이미 모든 걸 파악하고 계셨다는 거였죠. 차주미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왜 말 안 해주셨어요? 말해줬어요. 하지만 주미 씨가 안 들었죠. 김인수 씨가 물었어요. 아버지가 언제 말씀하셨어요? 한 달 전이에요. 주미 씨한테 그 모임 그만두라고 하셨는데. 차주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모든 게 들통났으니까요. 안사돈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그래도 돈은 내놔야 한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돈으로 빚 갚을 생각은 버리세요. 그리고 바닥의 소금 선을 가리켰어요. 이 선을 넘는 말은 더 이상 용납 안 해요. 차주미와 안사돈은 결국 집을 나갔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김홍자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이제 좀 안전할 거예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방영철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재단 일은 계속해야 해요. 명철이의 뜻을 이어서. 김인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소금선의 의미를 되새겼어요. 때로는 명확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김명철 어르신의 선한 의지가 마침내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5월 둘째 주 드디어 가정법원 신문 기일이 되었습니다. 차주미와 안사돈이 김홍자 할머니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신청을 정식으로 낸 거였어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긴장되세요? 저는 할머니께 물었어요. 좀 그렇네요. 처음 와보는 곳이라. 김홍자 할머니는 검은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70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의젓해 보였습니다. 법정 안에는 이미 차주미와 안사돈이 와 있었어요. 그들 옆에는 진짜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급하게 구한 모양이었어요. 김인수 씨와 방영철 어르신도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저는 김홍자 할머니의 조력자 자격으로 함께 했어요. 판사님이 들어오시면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년 후견 개시 신청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차주미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김홍자 씨가 최근 판단 능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로 가득한 주장이었거든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예, 피신청인이 돌아가신 남편의 돈을 누군가 훔쳐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판사님이 김홍자 할머니를 보셨어요. 할머니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김홍자 할머니는 또렷하게 대답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나요? 며느리와 사돈 어머니가 제게 이상한 서류에 사인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걸 거절했더니 제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번에는 저희 측 차례였습니다. 김홍자 할머니를 위해 선임한 변호사님이 일어나셨어요. 피신청인 김홍자 씨는 판단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청인들이 불순한 목적으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서류 뭉치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신청인 차주미 씨가 투자 사기에 연루되어 사채를 쓴 증거입니다. 차주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가짜 변호사를 동원해 피신청인을 협박한 증거입니다. 저는 그동안 수집한 녹취 파일과 사진들을 제출했어요. 차주미와 안사돈이 김홍자 할머니를 압박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판사님이 자료들을 검토하셨어요. 신청인 차주미 씨, 이 사채 독촉장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차주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옆에 있던 변호사가 대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저희 변호사님이 반박했어요. 신청인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피신청인의 재산을 노린 것이 명백합니다. 이때 방영철 어르신이 증인으로 나서셨어요. 저는 고 김명철 씨와 함께 청년 새싹 재단을 운영해온 방영철입니다. 판사님이 놀라셨어요. 재단이요? 네, 김명철 씨는 10년간 젊은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규모는 약 50억 원 정도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차주미와 안사돈은 더욱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방영철 어르신은 재단 설립 서류들과 후원 내역들을 제출하셨어요. 김명철 씨는 가족들에게는 이 일을 비밀로 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돈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김인수 씨도 증언했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큰일을 하고 계셨다니. 부끄럽습니다. 판사님이 차주미에게 물으셨어요. 이 재단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차주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시어머니에게 숨겨진 돈이 있다고 확신했습니까? 차주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때 저희 변호사님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신청인들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체크리스트에서 여러 항목에 해당한다는 보고서입니다. 저는 그동안 작성한 노인학대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강압적 서류 작성 요구, 정신적 위협, 재산 갈취 시도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청인들이 동원한 가짜 변호사 김철민의 신원 조회 결과입니다. 정식 변호사가 아닙니다.
판사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신청인 측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변호사라고 속여서 피신청인을 기만한 것이 맞습니까? 차주미 측 변호사가 당황했어요. 저희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씀인가요? 법정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판사님이 김홍자 할머니께 직접 질문하셨어요. 할머니, 일상생활에 불편함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집안일도 혼자 다 하고 장보기도 하고. 다만 며느리들이 자꾸 위협해서 무서웠을 뿐입니다.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남편이 하던 재단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아들과 방영철 씨가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마지막으로 신청인들에게 묻겠습니다. 정말로 피신청인의 복리를 위해 이 신청을 한 것입니까? 차주미와 안사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신문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면서 차주미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제 만족해요? 만족이 아니라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안사돈이 김홍자 할머니에게 소리쳤어요. 어머니도 참 야속하시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가방에서 소금 봉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법원 복도 바닥에 소금 한 꼬집을 떨어뜨렸습니다. 여기까지만요.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조금 이상해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선 넘는 말은 이 선 밖으로. 안사돈이 중얼거렸어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지만 더 이상 김홍자 할머니에게 소리치지는 않았어요.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년 후견 개시 신청 기각이었어요. 판사님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신청인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신청인들의 신청은 불순한 동기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홍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사님. 정말 고마워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시는 거 말이에요. 방영철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재단 이름을 바꿔야겠어요. 김명철 희망재단이 어떨까요? 김인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면서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소금 한 줌으로 시작된 이 일이 드디어 좋은 결과를 낳았거든요. 김홍자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 소금 정말 신기해요. 나쁜 것들을 물리치는 힘이 있나 봐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가 지켜내신 거예요. 소금은 그냥 상징일 뿐이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때로는 작은 상징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선을 긋는다는 것의 중요성을 말이에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딸 서윤에게 말했어요. 윤아, 내가 준 소금이 할머니를 도왔어. 정말? 어떻게? 나쁜 사람들한테 여기까지만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해줬어. 서윤이 방긋 웃었어요. 엄마가 멋있어. 저는 서윤을 꼭 안아주었어요.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5월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김명철 희망재단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유산을 지켜낸 지금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시간이었거든요. 법정 승리 후 한 달이 지났어요. 6월 중순 저는 김명철 희망재단의 첫 번째 정식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성남시 신청사 근처에 마련된 재단 사무실에서였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김홍자 할머니가 말씀하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할머니는 명예이사장이 되셨고 김인수 씨는 부이사장, 방영철 어르신은 실무이사가 되셨습니다. 저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가 드디어 성사됐습니다. 방영철 어르신이 보고하셨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장의 계약서가 놓여 있었어요. 성남에 있는 한 청년이 스마트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였습니다. 이준호 씨 맞죠? 저는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어요. 네, 27세 청년이에요.
농업계 대학을 나왔는데 취업이 안 되어서 혼자 농장을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김인수 씨가 계속 설명했어요. 저희가 초기 자금 5천만 원을 지원하고 3년간 컨설팅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김홍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아요. 남편이 꿈꿨던 일이 이루어지는군요. 저는 이준호 씨의 사업 계획서를 봤어요. 친환경 채소 재배와 온라인 직판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포장재도 친환경으로 쓴다고 되어 있네요. 네, 플라스틱 대신 종이 포장재를 쓸 계획이에요. 조금 비싸지만 환경을 생각해서. 방영철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명철이가 늘 하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돈만 벌면 뭐하나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그때 김인수 씨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준호 씨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이준호 씨. 네. 정말요? 네, 축하드려요. 전화를 끄는 김인수 씨가 기쁘게 말했어요. 첫 번째 수확이 성공했대요. 온라인 주문도 벌써 50건이 들어왔다고 해요. 김홍자 할머니가 박수를 치셨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뿌듯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법정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있었거든요. 방영철 어르신이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장학금 지급도 재개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성남에 있는 한부모 가정 대학생 3명이에요. 각자 월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인수 씨가 덧붙였어요. 이 학생들은 모두 사회복지학과나 간호학과 학생들이에요. 졸업 후에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저는 김명철 어르신의 깊은 뜻을 느꼈어요.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돈이 다시 선한 영향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죠. 재단 규모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방영철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요? 부동산 일부를 매각해서 현금화하려고 해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거든요. 김홍자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매각하면 얼마나 될까요? 대략 2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기존 자금과 합쳐서 총 30억 정도로 운영할 수 있어요. 저는 계산해 봤어요. 30억이면 정말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차주미 씨는 어떻게 됐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인수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이혼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주미가 사채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저한테도 계속 돈을 달라고 하고. 김홍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방영철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명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김명철 어르신이라면 분명 다른 선택을 했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차주미 씨에게 다른 기회를 주는 건 어떨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재단에서 일할 기회 말이에요. 물론 조건이 있어야겠지만. 김인수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주미를요? 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해요. 저는 제 생각을 설명했어요. 첫째, 투자 모임을 완전히 끊어야 해요. 둘째, 사채 빚은 본인이 일해서 갚아야 해요. 셋째, 재단 돈에는 절대 손대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야 해요. 김홍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하지만 주미가 받아들일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그날 저녁 김인수 씨가 차주미와 이야기했어요. 저는 직접 듣지 못했지만 다음 날 김인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미가 하겠다고 해요. 정말요? 조건도 다 받아들였어요. 각서도 쓰겠다고 하고. 일주일 후 차주미가 재단 사무실에 나타났어요.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사라지고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주미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김홍자 할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와요. 저는 차주미에게 말했어요. 새 출발이에요. 과거는 과거고 이제는 앞만 보세요. 차주미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방영철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사과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돼요. 차주미는 재단에서 사무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사채빚은 3년 계획으로 갚기로 했어요.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차주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한 거였습니다. 재단에서 지원하는 청년들의 제품을 한데 모아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면 어떨까요? 온라인 쇼핑몰이요? 네, 이준호 씨의 채소, 다른 청년의 수제 비누, 또 다른 청년의 공예품. 이런 것들을 한 곳에서 팔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수익은 어떻게 배분하죠? 청년들이 70%, 재단이 30% 가져가는 거예요. 재단 몫은 다시 다른 청년들 지원에 쓰고요. 김인수 씨가 놀랐어요. 주미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다니. 방영철 어르신도 감탄하셨어요. 명철이가 들으면 기뻐했을 거예요. 그렇게 희망마켓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이 만들어졌어요. 재단에서 지원받은 청년들의 제품들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오픈 첫 달에 매출이 500만 원이 나왔어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이제 정말 선순환이 시작됐네요. 저는 매출 보고서를 보며 말했어요. 선순환이요? 재단이 청년들을 돕고 청년들이 성공해서 다시 재단에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커져가는 거죠. 김홍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꿈꿨던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날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차주미에게 말했어요. 정말 달라졌네요. 복지사님 덕분이에요. 새 기회를 주셔서. 제가 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한 거죠. 차주미가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의 날카로운 모습이 아닌 부드러운 미소였습니다. 저도 이제 알겠어요. 돈을 쌓는 게 아니라 써야 한다는 게. 저는 가방에서 소금 봉지를 꺼냈어요. 서윤이 준 그 봉지였죠. 이걸 드릴게요. 소금을요? 나쁜 생각이 들 때 이걸 보세요. 선을 넘지 말자고 다짐하는 거예요. 차주미가 소금 봉지를 받았어요. 고마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딸 서윤에게 말했어요. 유나, 내가 준 소금이 또 한 명을 도왔어. 누구를? 나쁜 일 하던 아줌마인데 이제 좋은 일 하게 됐어. 서윤이 신기해했어요. 소금이 그렇게 신기한 거야? 아니야. 소금이 신기한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한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김명철 어르신이 남긴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를. 돈이 아니라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던 거죠. 차주미처럼 잘못된 길로 빠졌던 사람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김명철 어르신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창밖으로 6월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분명 좋은 일 들릴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8월 말 무더위가 한풀 꺾인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재단 사무실에서 3분기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희망마켓의 매출이 월 2천만 원을 넘었고 새로 지원하는 청년 사업자도 1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낯익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안사돈이었어요. 어머, 안사돈 어머니. 차주미가 놀라며 일어났어요. 안사돈은 예전보다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수수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주미야, 엄마 좀 도와줘. 저는 차주미와 안사돈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차주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집을 뺏긴다. 대출금을 못 갚아서. 안사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예전이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주미야, 내가 빌린 그 돈. 보증을 내가 섰거든. 차주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제가 갚지 못하면? 응, 내가 갚아야 해. 그런데 나도 돈이 없어. 저는 상황을 파악했어요.
차주미의 사채빚을 안사돈이 보증했는데 차주미가 갚지 못하니 안사돈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안사돈이 차주미에게 애원했어요. 주미야, 한 번만 도와줘. 재단에서 돈 좀. 안 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사돈이 저를 노려봤어요. 당신은 또 왜 끼어들어? 재단 돈은 개인적 용도로 쓸 수 없어요. 각서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차주미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약속했거든요. 약속? 그까짓 약속이 뭐가 중요해. 내가 집을 잃게 생겼는데? 안사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예전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홍자 할머니와 김인수 씨가 들어오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김홍자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안사돈이 김홍자 할머니에게 달려들었어요. 어머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김홍자 할머니는 차분하게 안사돈을 바라보셨어요.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안사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진심으로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사돈에게 물었어요. 정말로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돈을 요구한 거요. 그것만이요? 안사돈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럼 뭐가 더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안사돈은 아직도 자신이 김홍자 할머니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께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상처? 김홍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장례식장에서 하신 말. 기억하세요? 안사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그냥 하는 소리였어요. 그냥 하는 소리라고요? 김인수 씨가 화를 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자리에서 저는 이 상황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안사돈 어머니,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무슨 길이요? 첫 번째는 지금처럼 계속 다른 사람 탓하고 돈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고요. 안사돈이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스스로요? 네. 일을 하시든지 집을 작은 걸로 옮기시든지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안사돈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차주미가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재단 돈은 못 드려도 제 월급으로 조금씩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차주미를 봤어요. 많이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차주미가 계속 말했어요. 뭔데? 어머니도 일하셔야 해요. 저 혼자서는 다 감당할 수 없거든요. 안사돈이 놀랐어요. 내가 일을? 네. 나이는 이유가 안 돼요. 할머니도 재단 일 하시는데? 김홍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저도 70이지만 할 일은 하고 있어요. 안사돈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어요. 일해 볼게요. 저는 놀랐어요. 안사돈이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 몰랐거든요. 그럼 진심으로 사과부터 하세요. 제가 말했어요. 안사돈이 김홍자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리고 그 후로도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김홍자 할머니는 안사돈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일어나세요. 사과 받았어요. 안사돈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에는 진짜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일자리를 알아봐야겠네요. 저는 실무적인 얘기를 꺼냈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으세요? 글쎄요. 젊었을 때 음식점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차주미가 말했어요. 재단에서 운영하는 카페는 어때요? 카페요? 김인수 씨가 설명했어요. 희망마켓 제품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카페를 만들 계획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일하시면. 안사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게요.
그렇게 희망카페 계획이 구체화됐어요. 재단에서 지원하는 청년들의 제품을 직접 맛보고 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희망카페가 문을 열었어요. 안사도는 서빙과 설거지를 담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어서 오세요. 안사돈이 밝게 인사했어요. 손님들이 놀라는 기색이었어요. 예전의 날카로운 모습이 아닌 친절한 모습이었거든요. 이 쿠키는 재단에서 지원하는 청년이 만든 거예요. 글루텐 프리라서 건강에도 좋고요. 안사돈이 손님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어요. 카페 운영 두 번째 달 안사돈이 제게 말했어요. 복지사님, 제가 바뀐 게 맞죠? 네, 많이 바뀌셨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했는데 이제는 재미있어요. 손님들이 고맙다고 할 때 뿌듯하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진짜 보람이에요. 예전에는 왜 몰랐을까요? 때가 안 됐었나 봐요. 지금이 맞는 때인 거죠. 그때 차주미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오늘 매출이 200만 원 넘었어요. 정말? 안사돈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돈을 벌었다는 기쁨이 아니라 일을 잘했다는 성취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님 중에 우리 이야기 듣고 감동했다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이야기? 재단 이야기요. 어떻게 시작됐고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저는 뿌듯했어요. 김명철 어르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나서 안사돈이 저에게 말했어요. 복지사님, 이거 받으세요. 손에는 작은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뭐예요? 소금이에요. 주미한테 들었어요. 나쁜 생각 안 하게 해준다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안사돈 어머니는 소금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요. 안사돈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돈만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게 됐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단지 변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차주미도 안사돈도 원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잘못된 길에 빠져 있었을 뿐이죠. 올바른 길을 보여주니까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서윤에게 말했어요. 윤아, 내가 준 소금이 또 사람을 바꿨어. 이번에는 누구야? 할머니를 괴롭히던 아줌마인데 이제는 착해졌어. 서윤이 신기해했어요. 소금이 그렇게 대단한 거야? 아니야. 소금이 대단한 게 아니라 사람이 대단한 거야. 변하고 싶으면 언제든 변할 수 있거든. 창밖으로 8월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9월이에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거죠. 김명철 어르신이 뿌린 선한 씨앗들이 이제 큰 나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벚꽃이 만개한 어느 화창한 날이었어요. 저는 성남시 분당구에 새로 마련된 김명철 희망재단 본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3층짜리 작지만 아담한 건물이었어요. 드디어 완성됐네요. 방영철 어르신이 감격스럽게 말씀하셨어요. 1층은 희망카페와 희망마켓 전시장, 2층은 사무실, 3층은 교육장과 회의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법정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당당한 건물까지 갖게 된 거죠. 할아버지가 보시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김홍자 할머니가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어요. 71세가 되신 할머니는 여전히 정정하셨어요. 매일 재단에 나와서 후원자들과 상담하고 청년 사업자들을 격려하시는 게 일과였습니다.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김인수 씨가 대답했어요. 46세가 된 김인수 씨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어요. 예전의 우유부단한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재단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복지사님, 개관식 준비 다 됐어요? 차주미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42세가 된 차주미는 이제 재단의 핵심 실무진이었어요.
희망마켓 운영부터 청년 사업자 관리까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네, 모든 준비 완료됐어요. 저는 4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성남시청 노인보호 전담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이제 11년 차가 되었습니다. 재단 자문위원은 겸직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은 재단 본부 개관식이면서 동시에 특별한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 개관식이 시작되었어요. 성남시장님도 오셨고 재단에서 도움받은 청년 사업자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김명철 희망재단은 작년 한 해 동안 32명의 청년을 지원했습니다. 김인수 씨가 성과를 발표했어요. 창업 지원 20건, 장학금 지원 12건이었고 총 지원 금액은 15억 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희망마켓의 작년 매출은 3억 2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더 큰 박수가 이어졌어요. 방영철 어르신이 나서셨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과는 숫자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지원받은 이준호 씨는 이제 5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농장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준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28세가 된 그는 이제 당당한 청년 사업가였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3명의 학생은 모두 졸업해서 지역 병원과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김명철 어르신의 꿈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김홍자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저는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잃은 슬픔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좋은 분들을 만나서 남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어요. 김홍자 할머니가 이렇게 성장하실 줄 몰랐거든요. 이때 차주미가 나서서 특별 발표를 했어요. 오늘 발표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김명철 희망재단에서 선긋기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선긋기 교육이요? 네, 박연주 복지사님이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차주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차주미가 계속 설명했어요. 노인학대 예방, 투자 사기 예방, 그리고 건전한 가족관계 만들기. 이런 내용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 대상은 누구인가요? 일반 시민 복지 관련 종사자, 그리고 저희처럼 잘못된 선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차주미의 성장에 놀랐어요. 피해자에서 가해자를 거쳐 이제는 예방 교육의 주체가 된 거였어요. 첫 번째 강의는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강사는 박연주 복지사님이 맡으시고요.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저는 건물 옥상에 올라갔어요. 작은 텃밭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뭐예요? 희망 텃밭이에요. 안사돈이 나타났어요. 64세가 된 안사돈은 이제 희망 카페의 매니저였어요. 차주미와 함께 사채빚을 다 갚았고 이제는 당당하게 자립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카페에서 쓸 채소들을 직접 기르는 거죠. 텃밭에는 상추, 토마토, 오이 등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어요. 정말 잘 키우셨네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이준호 씨가 가르쳐줘서 이제는 전문가 다 됐어요. 안사돈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1년 전의 절망적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복지사님, 이거 받으세요. 안사돈이 작은 봉지를 내밀었어요. 하얀 소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 주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만든 거라니요? 천일염이에요. 주말마다 서해안에 가서 염전 체험을 하거든요. 거기서 만든 소금이에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의미가 남다르겠네요. 네, 이제 소금이 저한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그때 서윤이 뛰어왔어요. 12세가 된 서윤이는 키도 많이 컸고 더 똑똑해졌어요. 엄마, 할머니가 찾으셨어. 누가? 김홍자 할머니요. 저는 서윤과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김홍자 할머니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복지사님,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이세요? 선긋기 교육에 저도 강사로 참여하고 싶어요. 할머니가요? 네, 제 경험을 얘기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어떻게 가족 갈등을 해결했는지.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힘을 얻으실 거예요. 그렇게 김홍자 할머니의 희망 이야기라는 강의도 만들어졌어요. 저녁 무렵 모든 행사가 끝나고 저는 가족들과 함께 텃밭에 앉아 있었어요. 김홍자 할머니, 김인수 씨, 차주미, 안사돈, 방영철 어르신.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생각해 보세요. 방영철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법정에서 싸우고 있었죠. 김인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누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차주미가 말했어요. 저는 서윤을 봤어요. 유나, 내가 준 소금 덕분에 모든 게 시작된 거야. 정말? 응, 그 작은 소금 한 줌이 이 모든 걸 만들었어. 서윤이 텃밭에서 상추를 따더니 말했어요. 엄마, 나쁜 말엔 소금선. 그러고는 손에 든 상추에 소금을 살짝 뿌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웃었어요. 김홍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맞아, 우린 선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선을 지키는 사람들.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지 않는 사람들. 해가 지면서 텃밭에는 황금빛이 내려앉았어요. 상추와 토마토, 오이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김명철 어르신이 뿌린 선한 씨앗들이 이제 이렇게 큰 숲이 되어 있었어요. 복지사님,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차주미가 물었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이요? 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더 많은 희망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방영철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명철이가 꿈꿨던 세상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때 안사돈이 말했어요. 제가 만든 소금으로 김치도 담그고 싶어요. 카페에서 팔 김치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네요. 네, 이름은 희망김치로 하려고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김명철 어르신이 남긴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이제 확실히 알겠다고.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하고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사람들 말이에요. 서윤이 제 옆에 앉더니 말했어요. 엄마, 나도 커서 복지사 할래. 정말? 응, 엄마처럼 나쁜 사람들한테 소금 뿌리고 싶어. 저는 서윤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래, 우리 윤희도 선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야.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와 서윤도 마지막으로 건물을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건물 현판에는 김명철 희망재단이라는 글자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재단의 모토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누면 커지는 희망, 함께하면 강해지는 사랑. 이것이 김명철 어르신이 우리에게 남겨준 진짜 메시지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윤이 물었어요. 엄마, 소금이 정말 마법의 힘이 있는 거야?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아니야, 소금에는 마법의 힘이 없어. 그럼 뭐야? 사람의 마음에 마법의 힘이 있는 거야. 변하고 싶은 마음, 도움 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진짜 마법이야.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소금이야? 맞아, 우리 마음이 진짜 소금이야. 세상의 나쁜 것들을 쫓아내는 소금 말이야.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김명철 희망재단 본부가 문을 열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소금 한 줌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을까? 김홍자 할머니는 이제 당당한 재단 명예의 사장이 되셨고 김인수 씨는 확신에 찬 리더가 되었다. 차주미는 과거의 실수를 발판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안사돈은 노동의 가치를 깨달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선택이었다는 점이다.
선을 긋는 것도 그 선을 지키는 것도 결국 각자의 몫이었다. 내일부터 시작될 선긋기 교육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서윤이도 언젠가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창밖으로 2026년 봄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벚꽃 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새로운 계절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김명철 어르신이 뿌린 희망의 씨앗들이 이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또 다른 씨앗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소금 한 줌의 기적은 계속될 것이었어요. 선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한 말이에요.